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모들은 외출한 어린 자녀들이 늘 불안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과연 안전한가? 눈에 잘 띄도록 구역을 단장하고 신호등에 표지판, 안전 펜스까지 그럴듯하게 해놨지만 끔찍한 비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됩니다. 스쿨존 사고의 처벌을 강화했다,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떠들썩했지만 사고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뉴스데스크는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내기도 무서운 이 현실을 진단합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이 달리는 길 한가운데로 어린이들이 걸어다닙니다. 길 옆에 주차된 차들 때문입니다. 간이 시설물을 박아놨지만 사실상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주의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치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차량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해서 볼 때마다 조금 아찔할 때도 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은 더 위태롭습니다.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나 인도 옆 방어 울타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4년 전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듬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언덕을 굴러내려온 화물이 스쿨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1.7톤이나 되는 화물을 안전장치도 없이 차에서 내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매우 위험 단계로 평가한 곳이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 매년 500건 안팎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보호시설이 너무 미비하다고 느끼고 그 점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저리고 불안하거든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사실상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한 민식이법 조항부터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 곧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서울 동작구 초등학교 근처에는 주유소에 이어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카페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학교 근처에 차량 통행이 잦은 시설이 자리해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학부모들과 업주들의 갈등 속에 어린이들은 오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등굣길에 함께한 부모들. 교사들은 출근하자마자 교통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인력들이 잡아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스쿨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인도의 안전 펜스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교문 바로 옆은 가림막을 친 공사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 수시로 들락거리는 교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불과 5발자국 떨어진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동시에 6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 개업이 예정된 오는 8월부턴 교문 바로 옆으로 종일 차량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는 워낙에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이 좁은 도로에서 여기에 차량까지 들어오게끔 또 차도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너무 불안한 요소예요. 초등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스쿨존 안에는 주차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량 통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시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떠나서 아이들의 거기에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거기에 안전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위협하는. 충전소 진입로에서는 인도마저 끊겨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충전소가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를 배제하고 본인들이 가져다 쓰시고
아이들은 걸어 다니지 못하게 뒷길로 다니라고 하는 저기마저도 주차장이라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미 주유소 옆에서 아슬아슬한 등하교가 일상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서 20m 떨어진 곳에 주유소,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카페도 그 옆에 생겼습니다. 학교와 3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이렇게 출차를 알리는 사이렌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카페 주차장 입구에는 인도로 주행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것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거든요. 그게 어렵죠, 절대로. 혼자 등하교 하는 건 어렵죠. 학교와 학부모들이 아무리 민원을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이제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 구축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미군 부대였던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가 오늘 임시 개방됐습니다. 120년 만에 열린 이곳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120년 동안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던 용산로 5가 2-1번지. 20세기 초 일본군 사령부가 해방 이후엔 미군 기지가 차지했던 곳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바뀌어 일반에 공개된 오늘, 전국에서 온 어린이들이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개방된 곳은 전체 미군 기지의 8분의 1 규모인 30만 제곱미터. 미군 장교와 장군들이 쓰던 집들은 역사관과 도서관, 카페로 개조됐고 야구장 4개가 있던 곳은 잔디밭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언덕,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도 조성됐습니다. 아까 대통령이랑 손잡고 있었잖아.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 여기서 야구 잘하면서 여기서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야구하라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이전한 취임 당시의 마음을 새기게 된다며 개방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조사, 토양 정화를 거쳐 정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릴 수 있어 일부를 먼저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방이 됐지만 아직 공원이 아닌 군사시설로 분류돼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남아있는 일부 보안시설의 경우 촬영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용산 어린이 정원이 공원이 아닌 정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 시절 토양에 스며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을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개방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2시 예약을 한 시민들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전망 언덕에 직접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기존 부지에 꽃과 잔디를 심어 개방한 모습입니다. 산책로 옆을 따라 난 꽃을 설명해주는 해설가와 어린이를 위한 풍선 아트. 곳곳에 방문객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시민들은 어린이 정원으로 이름 붙이기엔 좀 부족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반환된 미군 기지의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굳이 개방을 서둘러야 했냐는 불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환경부 조사 결과 부지 반환 이전에 장군 숙소와 야구장, 스포츠필드 3곳 모두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이 장시간 머물면 안 된다는 우려 기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 논란이 있는 땅에 두께 15cm 이상 흙을 덮었고 잔디나 꽃을 심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땅속 유해 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양도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호흡을 하지만 식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물의 호흡을 통해서 또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정부는 지난해 시범 개방 때 관람객들이 2시간씩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임시 개방 이후에도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행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을 위험한 공간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임시 개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정원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환경 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날 연휴, 자녀와 함께 나들이나 여행 계획 세워놨던 가정들 많았을 텐데 아쉽게도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남부 지역은 오늘부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에서는 침수 피해와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돼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밭과 밭 사이를 지나 마을로 향하는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도로에 가득 찬 물이 돌담 옆 마늘밭으로 넘칩니다. 승용차도 고립되면서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구조에 나섭니다. 차량이 침수됐던 현장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도로에는 여전히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물이 차 있습니다. 이거 마을 안길이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뭐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니까.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도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서귀포 지역에는 오늘 하루에만 268.2mm가 쏟아져 5월 하루 강수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여 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54편이 뜨고 내리지 못해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학생과 여행객 등 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체크인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결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예정됐던 어린이날 야외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태 핵심 인물인 투자회사 라더견 대표의 측근에 가수 임창정 씨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 정치권 인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인 장모 씨. 지난해 말 소개받은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 방식과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손해는 안 나갈 거니까요. 제가 대표님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넘겨서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러 갈 테니까 한 10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투자회사 직원을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한 장 씨는 불법 거래에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님 핸드폰을 하나 더 직원들이 가서 개통을 해줄 거거든요. 이런 작업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하면은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하면은 그 핸드폰으로 전부 다 개통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자기들이. 장 씨는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투자자 모집에도 깊이 관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계좌에다가 대표님이 10억만 입금해 놓든지 아니면 그 계좌 그대로 놔두면 직원들이 알아서 그냥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장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단순 소개였을 뿐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했었는데 아니 뭐 하겠다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없고요.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장 씨는 가수 임창정 씨의 소속사에도 감사로 취임하는 등 주가 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씨 세력과 폭넓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 이 공직자 장모 씨는 주로 조사와 감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에는 공직자 감사와 검증을 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이런 이력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투자 자문을 한 장모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검찰에 파견돼 제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수사에서 실력을 발휘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회에 발을 들여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총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공직 후보자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주로 감사를 담당한 이력은 투자자를 안심하게 만드는 유인이었습니다. 청와대에도 근무했었고 100%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장 씨는 자신도 라더견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의혹 일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은 투자를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반면 라더견 씨는 장 씨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형님이었어요. 장 씨가 당시 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라 씨가 사준 게 인연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짬처리 뭐 해주면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종목을 알려드린 거죠. 실제 라 씨와 장 씨는 이중명 아난티그룹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사학법인에 각각 이사와 감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 또 다른 사단법인의 이사 명단에도 나란히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현재 국회의원 등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공직자윤리위 위원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무더기로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빚만 수억 원을 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건 다름 아닌 병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병원. 최근 이곳의 의사와 직원들이 주가 조작 의혹 사태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에게 투자를 권한 건 다름 아닌 병원장.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원장으로부터 집요하게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투자에 수백억 원을 벌었다거나 그 돈으로 슈퍼카와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직원들에게 강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더견 대표의 측근을 연결해줬고 돈을 맡겼다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해 지금은 수익은커녕 빚만 수억 원에 달하는 직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내부는 어수선합니다. 취재진은 원장이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수수료를 받은 적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원장님 되십니까? 네.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사회팀 송정훈 기자라고 하는데요. 한 병원 관계자는 원장이 라 씨와 친분이 있었으며 사태 초기부터 함께 투자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폭락이 시작되기 직전 자신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논란이 됐던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이 이사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얻은 수익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 명세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김익래 회장. 오늘 저녁 갑자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된 소명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게 주주와 국민에게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600억 원에 이르는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며 매도 과정에서 법적 책임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라더견 대표가 김 회장에 대한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대량 매매로 매도한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공개하며 자신에게 책임을 제기한 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거래를 성사시킨 외국계 증권사의 일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됐다며 자신이 매도 일자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수사에 나선 검찰과 금융당국은 어제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라더견 대표의 숨겨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라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부터 먼저 정조준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서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가 조작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잠실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쳤습니다. 월세가 수천만 원대의 최고급 오피스텔인데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라더견 대표 일당의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누가 이곳에 드나들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입출입기록만 확인하시고 한 40분, 50분 정도 머무르시다가 다시 나오세요.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숨긴 의혹을 받고 있는 라 대표 최측근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뒤 일주일 만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강남의 투자자문사 사무실 외에 이 잠실 오피스텔을 제2의 사무실로 이용해온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원권 판매 용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이 마련한 거예요? 저는 집 키도 없어요. 또 주가 조작이 아니라 키움증권의 주가 폭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 누가 불질렀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주변 사람을 자꾸 따가지고 가십성 기사 쓰냐고요. 검찰은 라 대표가 시가총액이 작고 총수일가의 승계가 예정돼 있어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을 골라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스마트폰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동시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을 불러 투자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이번엔 전세 사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 남모 씨가 강원도 망상지구 사업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액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 씨가 돈 세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편지를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서 증거 인멸 등 뒤처리를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 사업을 함께한 핵심 측근 김모 씨. 남 씨 구속 후에도 주요 업무를 지속했던 김 씨는 지난 3일 남 씨가 배우자 정모 씨 앞으로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동해 망상지구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 세탁을 한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임증권이 스타트고 그래서 40억 이렇게 하고 화살표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남동산 이렇게 써 있었지. 남 씨 측근 이름의 회사 세임종합건설에서 자금 40억 원이 수십 개 차명 계좌로 나뉘어 송금되고 마지막엔 이 돈이 모두 남 씨 계좌로 모였다는 겁니다. 세임종합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가 일어난 건물을 건축 분양한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명 거래에는 세입자를 모집 관리하는 과정에 남 씨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들의 계좌가 사용된 걸로 추정됩니다. 편지에서는 배우자 정 씨에게 사실상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시작하고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은 이제 주님으로 끝나는데 대처하라는 거겠지.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밝혀지면 그렇다. 증거인멸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만 친족은 예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측근 대신 부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걸로 보입니다. 월급이 115였고 난 정확하게 85만 원 플러스해서 2억을 받았다고. 알다시피 명의신탁자가 워낙 많으니 통장 돌리기는 쉬웠겠지. 지난 2017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에 뛰어든 남 씨는 경매에 나온 동해시의 임야 179만 제곱미터를 감정가 100%에 낙찰받았는데 낙찰가는 143억 원, 대출 없이 전액 현금 납부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금이 동해 사업에 쓰이는 과정에서 돈 세탁이 적어도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거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부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상식적으로 40억하고 살 수가 없지. 덩어리로 들어간 초기 자금이 아닐까. 남 씨를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최근 횡령 혐의를 뒤늦게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축업자 남 씨는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사람 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중앙선까지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가 숨졌는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도로. 경광등을 켜놓은 경찰차 앞으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급하게 좌회전을 해 달아납니다. 도주가 계속되면서 다른 경찰차들까지 속속 추격에 가세합니다. SUV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2km가량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SUV는 급기야 국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택시기사인 50대 남성은 숨졌고 승객도 팔이 부러졌습니다. 반면 SUV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사람이 막 앰뷸런스 많이 오고 내려다보고 계속 있다가 혹시나 하고 한번 보러. 사고의 충격으로 이렇게 2m가량 높이에 있는 보행자 도로까지 차량의 파편들이 날아들었습니다. 40대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 면허가 취소될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경기도 이천에서 20km가량이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던 광란의 질주는 인접 광주시에 진입하면서 한 시민의 신고로 막을 내렸지만 끔찍한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여러 차례 적발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치사상 혐의로 가해 남성을 형사 입건하고 동승자들을 상대로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막아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선배 경찰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결정된 지 하루도 안 돼서 후배 순경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검거됐습니다. 이 순경은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는데 차량 안에 벗어놓은 근무복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그대로 달립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곳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200m를 달리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차 안에서 경찰관 근무복이 발견됐습니다. 옷에 이름표까지 달려 있어 운전자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다 방치하고 갔다니까요. 차 안에 수집품이겠죠, 그것은. 해당 순경은 사고를 낸 지 2시간 만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피 뺑소니가 되면은 징계 양장은 파면 해임. 그런데 경찰은 통상 공개하던 가해 차량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 차량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경찰관인데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사고 하루 전인 어제 다른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 징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지난 2월과 3월 잇따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강등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데 선배 경찰관들의 징계 결과가 전해진 지 하루도 안 돼 이번엔 후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겁니다. 음주 사고를 낸 경찰관의 차량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경찰은 경찰관의 차량을 공개하는 것은 사고의 본질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일으킨 발언과 관련해 태영호 의원이 어제 태영호 죽이기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인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통령실을 팔아 거짓말을 한 건데 사과도 없이 너무 당당하다. 당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수석의 공천 언급 녹취에 대해 본인이 과장했다,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하면서도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지위를 갖고 당에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고도 당당한 모습에 당내 지도부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약간 놀라웠습니다.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예. 태영호 의원 말대로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당 안팎으로 확산시킨 태 위원의 녹취 발언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수석의 당무 개입 논란을 상기시켰습니다.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이 수석이 한 말을 되받아친 겁니다. 이진복 수석은 당시 안철수 의원에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안 의원을 공개 저격해 당무 개입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모든 발언이 거짓말과 과장이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에 이례적으로 당당한 기자회견의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요. 윤리위가 이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을 전제로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 선출이 된 다음 날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윤심이 좌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전당대회 직후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을 찾아간 경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총선에 공천 누가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그렇게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정황을 다 보고 당신이 왜 정무수석한테 갔냐, 이런 걸 했냐 안 했냐. 그걸 다 처음부터 따져야 됩니다. 모두가 지어낸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한 태영호 의원이 중징계의 문턱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진복 수석과는 공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을 유지하실 것인지 태 의원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좀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향후에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태영 의원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사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할 수. 하지만 오는 8일로 예정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조사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태 의원이 보좌진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일 뿐 본인들의 해명으로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는 없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태 의원의 발언을 전제로 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이진복 수석과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철회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만간 방류를 앞두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 정상은 오는 7일 오후 정상회담과 공식 기자회견, 만찬을 이어가며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을 알릴 예정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 외교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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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 배상하고 오염수 방류도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면 숯불 불고기를 대접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언론의 주요 지면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당내 외교안보회의를 소집한 민주당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계기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셔틀 외교가 부활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자 야당이 막말을 동원해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2살짜리 어린이가 등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존을 없애자는 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건데요.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판, 카페나 식당을 찾아가다 종종 발견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입니다. 역시 평소에 어린이를 거의 볼 수 없는 딱딱한 분위기의 국회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옆으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야, 일로 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노키즈존을 없애자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용 의원이 2살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모든 게 궁금한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회견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이쪽으로 갈 거야? 알았어, 엄마 이것만 하고 가자. 그래서 오히려 용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소란스럽더라도 우리가 함께 아이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노키즈존을 검색하면 지도에는 400곳이 넘는 매장이 검색됩니다. 반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걸 환영하는 예스키즈존 카페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은 어린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올해 2월 한 여론조사에선 노키즈존이 있어도 된다는 답변이 70%를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의회에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인식 차이는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문제는 아이와 동행해야 하는 가족들이 직접 겪는 문제기도 하면서 저출생 시대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기도 합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성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공격합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성은 의식 없는 여성을 들쳐매고 CCTV에 찍히지 않는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분 뒤 남성은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동 수사에선 성폭행에 중점을 두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바지 안에 속옷이 내려가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거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항문에서 갑자기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현장 출동 경찰관은 성범죄 정황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고 상의도 상반신 반쯤 올라가 있었다. 또 피해자의 맨살이 많이 보여 경찰관이 바지 앞단을 정리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성범죄 가능성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피해 여성의 옷가지에 대해 DNA 추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초기 수사가 진행이 됐던 측면이 먼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이제 성범죄 정황에 대한 증거 보전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던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성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상 DNA 감정에 4주가 걸리는 만큼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7일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1억 5천만 회를 넘겼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한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상이 기름을 부은 듯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 한국 여행 중 화장실에 줄을 서 있다 한국 여성에게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他后来说了一句중국 사람 중국 한국어로 항의하자 해당 여성은 영어와 일본어로 말을 바꾸며 모르는 척하더니 심한 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남성이 한국 여행 중 겪은 일이라는 이 영상은 조회수 1억 5천만 회를 넘기며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댓글도 6천 개 넘게 달렸는데 한국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하겠다 등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 한국 여성이 중국인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은 건 최근의 한중 관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누그러졌던 반한 감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과 한미 동맹 강화를 선언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관광지 순위에서 서울은 방콕과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에 대한 감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국민 감정은 외교 관계보다 훼손되면 복원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도 바로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여름철이면 공원마다 술판이 벌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반복되곤 하죠. 특히 광안대교가 보이는 부산 밀락 수변공원도 몰려드는 취객들 때문에 늘 몸살을 앓아왔는데 관할 지자체가 이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판을 벌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차량들로 도로는 마비되고 인도와 차도할 것 없이 인파로 가득 찹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도로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매년 여름이면 부산 밀락 수변공원에서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는 이 공원을 오는 7월부터 금주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 술판공원이라는 오명으로 얻는 타격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계도가 아닌 실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단속반 52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간 위촉을 했거든요. 6명을 위촉을 했고요. 질서 계도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한 20여 분 또 계시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제 음주 단속도 하고 계도 활동도.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권이 크게 위축된 데다 이번 조치로 유동 인구마저 감소하면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현재 금주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 탐라문화광장과 원주 어린이공원 등 전국 90곳이 넘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월 후보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뒤엔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협회를 다시 찾아 간호법 제정을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46명의 명단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간호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후보께서 공약하신 거고요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들은 간호사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다며 공식으로 약속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도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인 의료나 지역사회 의료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간호법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제2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0.25%포인트 올라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도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 2000년에도 미국은 6.5%, 한국은 5%였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2차례 동결한 사이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고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장에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그로 인해 환율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이번 달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앞둔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선 금융통화위원들이 주요국 통화정책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어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할 거고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된 상태고 은행 연체율 같은 것들이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322.8원으로 오히려 어제보다 15.4원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다는 전망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탓입니다. That's a meaningful change that we're no longer saying that we anticipate.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러시아의 심장 크렘린궁이 잇따른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을 노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빌미를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상공에 무인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건물 동지붕위로 날아들더니 시뻘건 불꽃과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15분 뒤 또 다른 비행체가 나타나 짧은 화염을 일으키며 역시 폭발했습니다. Украина этой ночью попыталас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Кремлю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크렘린궁은 성명을 내고 이번 무인기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 테러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오늘 새벽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와 그 파벌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다며 암살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해 공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are defending our villages and cities. We don't have, enough weapon for this. 외신들은 푸틴이 최근 크렘린궁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고 공격 위치가 창문이 아닌 지붕 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접적인 암살 시도보다는 러시아 정부를 조롱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심장인 크렘린궁을 공격한 것이라면 러시아 입장에선 상당한 충격일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하며 러시아의 의문의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현역 최고령 투수인 오승환 선수의 데뷔 첫 선발 등판이 큰 화제였는데요. 프로 19시즌 만에 처음 경험한 선발 등판의 느낌, 이명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구원 투수로만 620경기. 산전수전 다 겪은 오승환에게도 어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평상시 잘 이제 못 보는 장면이니까 별로 의식을 안 하려고 했죠. 스스로가. 그냥 한 경기 하는 건데 제가 선발하는 거에 좀 비율 있게 좀 보여주다 보니까 가장 새로웠던 건 깨끗한 마운드였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느낌? 첫 공을 던지는 어떤 그 느낌이 조금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마운드가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맨날 뒤에 이제 다 파여진 데만 나가다가 돌부처답지 않게 표정 변화도 많았습니다. 저는 되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이제 3점을 준 것도 너무 아쉽고 2점 안 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아쉬워서 얼굴 표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2군으로 내려갔지만 투구 감각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표도 어느 정도 달성했습니다. 공 던지는 어떤 밸런스나 투 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조금씩 이제 공에 힘이 실리는 느낌을 받았고 점수를 주긴 했지만 확실히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선발 등판으로 주목받기보다는 빨리 반등해 팀의 보탬이 되겠다는 오승환. 어제 등판 이후 쏟아진 팬들의 응원에 더 힘을 내게 됐습니다. 진짜 우승한 줄 알았어요. 수고했다고 많이들 오고 찡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퇴설도 일축하고 남은 목표와 달라진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빨리 했으면 하는 홀가분하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커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퇴하는 것도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반등하고 좋은 모습, 좋은 이미지로 이제 은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은퇴보다는 아직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오승환보다 무려 22살 어린 선수죠. 기아의 신인 투수 윤영철이 선두 롯데 10연승을 저지해 화제가 됐는데요. 구속이 아닌 자신만의 투구 방식으로 더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2회 연속 안타의 볼넷으로 기아 선발 윤영철이 만루 위기에 몰립니다. 김종국 감독의 표정이 굳어지던 순간 윤영철은 120km대 슬라이더를 3개 연속으로 던져 삼진을 잡아낸 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거침없던 선두 롯데를 상대로 5이닝 1실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제구가 절묘했고 특히 77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시속 140km를 넘는 공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동주와 김서현 그리고 안우진까지 광속구 열풍 속에서 더 빛난 윤영철의 데뷔 첫 승이었습니다. 좀 빠른 볼 던지는 투수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제 갈 길 가는 거죠. 제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갑내기 친구 김민석에게 적시타를 맞은 뒤 곧바로 견제로 잡아낸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민석이한테 끝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또 견제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사인나서 한 거라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을 만큼 신인답지 않은 차분한 경기 운영이 코치들과 손하트를 나눌 정도로 경기장에서 여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뿌듯하죠. 뿌듯하고 뭐 빨리 자리도 잡고 빨리 더 야구를 잘해서 저희 팀을 좀 다들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참 뿌듯해 보입니다. 투구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제 선발로 나선 대선배 오승환처럼 자신만의 색깔로 오래오래 던지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꾸준히 했던 선배님인데 잘 던지시는 거 보니까 좀 약간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꾸준히 오래 하고 싶죠. 저도. 어제 첫승했지만 좀 나아지는 모습,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의 김상식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함께했던 전북을 15년 만에 떠나게 됐습니다. 조규성과 이동준 등 주전들의 줄부상에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 시즌 3승 1무 6패로 강등권인 10위. 전북답지 않은 성적과 경기력에 팬들의 분노가 들끓었는데요. 김상식 감독은 결국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고 선수 시절부터 15년간 몸담았던 전북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팬들에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전북답지 못한 결과를 만든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전북을 사랑하는 한 명의 팬으로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일 서울과의 원정 경기부터 김두현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지난 강원전에서 홍정호와 김문환이 퇴장당하면서 출전하지 못하는데 전북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뉴스 초반에 들으셨다시피 제주도는 예사롭지 않은 봄철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귀포 지역은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이 5월 역대 최고 강우량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서귀포에 320mm의 누적 강우량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더 늘어나겠는데요. 지금도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와 전남 지방을 뒤덮고 있고요. 서울도 1시간 내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방에 비가 집중되는 시점 강수 예상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내일 낮부터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붉게 표시된 호우구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시간당 강우 강도가 20mm를 넘어서겠습니다. 이 정도면 운전 중에 시야를 방해할 정도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 중심으로 30에서 100, 남해안 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토요일 낮부터 비가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은 모든 해안가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 22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일요일에도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